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이순신 장검 2점을 국보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2점의 칼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길이가 무려 2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손수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직접 차고 전장에서 휘둘렀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순신 장군 칼이라고 하면 한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렇죠.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시죠. 그러니까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라는 시인데 사실 뭐 좀 더 아는 척 하시려 그러면 하나만 더 하는데 이제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밤에 읊다라는 시인데요. 이 넓은 바다에 가을 햇빛 저무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나는구나. 근심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 새벽달은 활각하를 비추도다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을 걸고 결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심초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시를 보면은 장군 옆에는 늘 이제 칼이 있는데 그 장군의 상징인 큰 칼, 대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큰 칼을 차고 백척간도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산도가 한산도 야음에 등장하는 바로 그 칼인가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연구자들하고 제가 좀 이게 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칼이 얽힌 그런 진실과 오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국보로 지정된 칼이 2m에 가깝다고요? 길이가? 예, 뭐 두 자로 모두 2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칼이죠. 그 장검 1이라고 표현할 때 보면 196.8cm, 칼날이 137.3cm고 칼자루가 60cm 정도 되고요. 무게만 4.32kg 되고 장검 2는 197.2cm고 그 4.20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칼집하고 가죽분을 합치면 그 무게가 5.72kg, 5.44kg에 이릅니다. 또 그리스 신들이 거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거인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칼에 이순신 장군이 손수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 시는 뭐 예를 들자면 그 석자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그 장검 1에 이제 있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글귀인데요. 이 장군의 기계가 뭐 그렇게 드러난 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절은 1795년에 정조의 명에 따라 발간된 충무공 전서에 실려 있는 시구 그대로고요. 이 충무공 전서는 이렇게 장검 한 쌍이 공에 후손 집에 전해오는데 공에 친필이 새겨져 있다.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 칼이 바로 이 칼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칼 두 자루 언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1928년에 이제 그 지금은 칼자루 속에 승배라고 있잖아요. 칼자루하고 칼날의 결합부 이렇게 쏙 끼어넣는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 끼어져 있으니까. 그 1928년에 그걸 뺐을 때 보니까 그 승배 속에 가보년 4월에 태기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태기련이가 누군가 했더니 그 다행히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등장하는데 이 난중일기 1595년 7월 14일자를 보면 태구련 등이 이제 뭐 진중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21일자를 보면 태구련과 엄복이라는 사람이 만든 칼을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한 자루씩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 태구련이라는 사람이 장검에 찍힌 태귀련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검 두 자루도 태귀련 같은 그런 이 장인이 제작해서 이순신 장군한테 바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 두 명이 왜 바쳐요? 뭐 이유가 있나요? 직접 기록은 없어요. 어디든. 그런데 다만 1955년에 태씨 문중 후손들의 증언을 이제 채록을 했었는데 그 채록을 들으면 좀 귀담아 들을 만해요. 뭐냐면 이 태기련과 이무생 이 두 사람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외구에게 붙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10년간 도검 칼 제작술을 배웠고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왜군의 길잡이가 돼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러나 이순신 군대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다행히 뭐 어쨌든 간에 반역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장군 앞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장군이
그럼 뭐 칼을 좀 한번 만들어보라라고 명을 했더니 두 사람이 10년간 배운 모든 기량을 다해서 장검 두 자루를 만들어 바친 것이다. 이번에 국보가 된 장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던 칼이라고 하면 네. 아니 충무공을 우리가 추앙한 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닌데 네. 왜 지금에서 국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검이 일본도의 양식을 따랐다라는 구설수에 계속 시달렸거든요. 소문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검 연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검 두 자루는 일본 칼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칼 만드는 기술을 배운 네. 장인이 와서 뭐 그랬으니까 만든 걸 쓰니까 영향을 수도 받았을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칼의 어느 부분이 일본 양식을 따랐다는 겁니까? 그 좀 전문적이긴 한데 그 기사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볼 것 같은데 순배와 칼자루를 결합해서 이제 못을 끼워서 그 칼자루와 이렇게 그 칼날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손배니까 네. 뒤에는 이제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칼을 이렇게 집어넣는 끼우도록 돼 있는 끼우는데 거잖아요. 거기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고정을 하기 위해서 뚫은 구멍이 있는데 그걸 일본어로는 목정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양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칼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칼자루만 이렇게 들면 되게 빡빡하고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칼자루를 단단하게 줄 수 있도록 가죽끈을 X자로 교차를 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감은 그런 끝매기 방식이 있는데 그 X자 끝매기 방식이 좀 일본식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칼줄의 목쪽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코팅이라 그래서 쇠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화 모양이다. 그래서 이 국화 문양도 일본풍이다. 그리고 칼날을 보면 칼날 형태도 좀 그렇고 피를 흘려보내려고 이제 그 칼날 이렇게 보면 홈을 파놨어요. 쭉 길게. 그리고 찌르면 이제 피가 쭈룩 흐르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그 피움이라고 하고 혈자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일본식이더라라는 거고 칼날에서 이제 칼몸에 만나는 부위가 이렇게 각도의 차이로 이렇게 뚝 깡통하게 이렇게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 일본어로는 요코테라고 하는데 그 흔적도 분명히 보여서 그조차도 일본풍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 사진 좀 찾아봐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설명 들어가지고만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려운 게 그 예. 일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이순신 장검 두 자루에는 일본풍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떤 게 조선풍이냐면 그 나무 틀 위에 보면 그 잘 보면은 물고기 가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피라고 네. 하는데 그걸 감고 붉은 칠, 그 주칠을 한 칼자루 같은 게 그 양식이 조선식이라는 게 있고 또 끈이 밀리지 않도록 칼자루 표면에 이렇게 금속판을 붙여서 끈이 안 밀리도록 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조선식. 그다음에 표면에 은실을 붙여서 장식한 그런 전통 무늬 이것도 조선식. 그리고 칼날에 새긴 글씨 아까 얘기했던 뭐 사나가 물들고 피로 물드는 그런 글씨를 아주 예쁜 글씨로 쓴 거. 그러니까 이렇게 황동으로 이렇게 새겨서 썼거든요. 네. 그거 그다음에 물결 무늬로 이렇게 한 부분. 그다음에 칼집의 어떤 그 폐용 장식, 어깨거리용 가죽끈, 그다음에 칼집의 끝막의 장식 등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검은 조선 칼의 주된 요소의 일본풍의 일부 요소를 결합한 칼이다. 그래서 칼날 형태는 좀 일본풍이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자루라든가 네. 외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 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인데 네. 약간 외색풍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찜찜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 4월 13일 날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음력입니다만 네. 그 조선은 뭐 속수무책이었죠. 아무런 대비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무기는 뭐 역시 형편없었고 칼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군을 따라서 조선에 온 스페인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조선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일본 그 무기에 비해서 빈약했고 특히나 칼은 길이도 매우 짧고 가늘었다라고 이제 좀 디스를 했죠. 하긴 일본은 그 피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선 칼이 그렇게 볼품없었습니까? 원래는 그 외구와의 접전을 벌였던 여말선초 이때는 네. 뭐 그 최무선도 있고 그래도 무기가 나쁘지 않았죠. 네. 화포도 있었고 뭐 신기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종 때도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무기도 개발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조선 개국 후 200년 동안 평화잖아요.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연히 무기 분야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조선의 주력 무기는 우리가 알지만 뭐 최정병기 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활과 화살, 궁시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화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칼은 보조 경기였죠. 그러니까 근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일본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150여 년간 전국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칼, 창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군이 쳐들어와서 이 길고 날카로운 칼을 마구 휘둘러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충격을 받게 됐을 거고 좀 공포도 느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대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안 됐겠죠. 그래서 네. 이 뭐 조선군도 그랬지만 특히나 그 의병장이나 의병들 뭐더 맨몸으로 왜군과 싸야 되고 누가 뭐 무기 주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이 있었죠. 선택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일본군에게 노획한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뭐 일본대 칼날만 빼서 익숙한 조선 검의 외장, 그 칼자루 이런 것들은 그 조선 검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일본대 칼날 등을 차용해서 새로운 칼, 일본과 조선식의 칼을 제작하거나 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그 방법을 썼겠죠. 근데 그 진짜 의병이 일본 칼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아니라 형태를 보면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곽재우 장군의 장검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 그걸 보면 일본도 중에서도 왁기자시라고 해서 그 칼날 형식이 있습니다. 한 5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칼인데요. 예. 그 왁기자시의 칼날과 외장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일본 칼집 특유의 고춧가라고 있는데 예. 칼집 이 밑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이 고춧가라에서 이 통을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 칼자루에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작은 칼을 넣거나 혹은 고가이라 그래서 이 귀우비개 같은 거,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넣은 그런 꽂이가 있는데요. 그 꽂이 부분만 그 곽재호 장군이 나무로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선제 장식으로 바꿔달았다라는 거고 그 권웅수, 정기룡, 최진립, 이광학 장군 그런 칼들도 뭐 예를 들자면 일본 칼을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일본 칼을 개조했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차용했거나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그 뭐라 하죠? 칼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겨룰 때 칼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 나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칼을 만드는 금속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잖아요. 단단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칼 아니면은 뭐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칼을 만들어야 일본군하고 일본 외병들하고 상대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그 급하니까 워낙 그래서 일본 칼을 빨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노획한 칼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당시에 그 일본도의 장점이 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감을 했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일본풍의 칼의 장점을 조선칼의 제작 방식에 일부 적용을 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일본풍이라고 있었는데 X자 줄매기라고 있어요. 칼자루에. 이런 걸 보면 후기에 조선 후기에 보면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군사 교범이 있는데 융원 필비라고 하는 데를 보면 그 조선 칼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칼이 좋은 거를 되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활용도 좋았기 때문에 일본 칼의 장점을 일부 적용해서 이 최고의 이제 그 칼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명검이 이순신 장군 장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이순신 장군 장검이 2m 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두 자루 모두 길이가 뭐 2m에 가깝고 무게만 해도 5kg에 가까운 칼이잖아요. 그렇지만 한산도가에는 큰 칼 옆에 차고라는 구절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삼국지의 인물인 관우도 보면 82근 그러니까 8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청룡 언얼도를 휘둘렀다. 아무렴 그러면 천하의 이순신 장군이 뭐 고작 5kg도 안 되는 칼을 뭐 다루지 못한단 말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아 근데 뭐 청년 언얼도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실제로 그랬을 것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우가 살았던 중국의 삼국 시대잖아요. 거기는 청룡 언얼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무엇보다도 2m에 가깝고 무게가 5kg에 육박하는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른다?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렇죠. 알아본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한 번은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이렇게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러니까 겨우 5kg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령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계속 휘둘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들면 되는데 그걸 2m 앞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2m 앞에 있는 5kg 가까운 무게의 한쪽 끝을 잡고
예를 들자면 뭐 낚시하듯이 그렇게 그냥 한다고 툭 떨어지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잡는 지점에 따라서 실제로 묶이는 체감 무게는 뭐 2, 3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고 더구나 힘을 실어 휘두를 때는 순간적으로 칼 끝에 실리는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 이상 될 거다라고 네. 하는데 실전에서 이순신 장검을 그런 휘두르게 되면 어찌 될까?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이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칼을 어설프게 뭐 휘둘렀다고 치자. 그 휘두름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재빠른 칼날이 반격을 그렇겠죠.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네. 가능성이 많다. 그 더구나 육지 전투도 아니고 해전에서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은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직접 칼을 차고 다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네요. 실제로 칼을 보면 아까도 뭐 칼을 막 칼끼리 부딪히다 보면 이가 나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두자를 보면 실전에 사용했던 그런 격검음, 칼날을 막 휘두르고 막 부딪혔던 그런 흔적이 없고, 그다음에 칼의 흔적이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뭔가 균열이 생기고 약간의 휨이 생기고 뭐 우그러짐, 뒤틀림 같은 게 당연히 생긴대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런 칼날의 변형 현상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시나 이런 데 나오는 큰 칼 찬 거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일제가 설립한 고전 고서관행회라는 데가 1908년에 이제 생겼는데 예. 1910년에 발간한 조선미술대관이라는 그런 사진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차고 다녔던 칼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칼이 이번에 그 장검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쌍용검이라는 다른 칼 두 자루인데요. 그 조선미술대관을 보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 소장처는 그 창경궁 국내부 박물관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완가 박물관으로 바뀌죠. 설명문을 보면 이 도검은 이 칼은 임진왜란의 수군을 통솔 해서 우리 일본 군대와 힘껏 싸웠던 명나라 이순신이 늘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등에 새겨진 시를 소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쌍용검을 만들어서 얻으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도다.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충성스러운 의부는 고군과 같다라는 그런 시가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쌍용검 표현이 나오니까 쌍용검이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식구가 또 주목을 끌은 게 순조 연간에 훈련도감을 역임했던 박정경이라는 사람의 문집에 바로 이 시와 함께 이순신 쌍용검이 등장을 합니다. 시가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병조판서인 심상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검은 그 이충공이 차고 다니는 건데 나는 뭐 서생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자네가 상장군이 된 자네한테나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박정경한테. 그러면서 이제 박정경 그렇게 얻은 쌍용검 한 자루를 이렇게 받고 이게 너무나 좋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쌍용검을 만들어 얻으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다 뭐 그런 식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소개를 하죠. 그럼 1910년 조선미술대관 사진에 등장하는 바로 그 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경이 그렇게 얻은 쌍용검 한 자루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한 열흘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지인이 똑같은 검이 있더라라면서 전해주는데 장군 제가 충남 아산에서 온 사람한테 이것을 샀는데 장군이 아끼던 건가 어째 그리 똑같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그 벽에 걸어놓은 검과 비교해 보니까 쌍둥이처럼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정경이라는 사람이 두 자루 쌍둥이검 같은 두 자루를 쌍용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쌍용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마도 이 박정경이 얻은 쌍용검 두 자루 이게 그 훈련도감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훈련도감 했으니까 그 국내부 박물관으로 들어갔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국내부 박물관이 국립고궁박물관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중에 결국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 된 거죠. 근데 그 쌍용검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있다면. 그렇죠. 근데 행방이 묘연한데 이게 그 1910년에 조선미술대관이라는 책에 등장하고 국내박물관 전시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감쪽까지 사라졌는데 이게 그 1910년 4월 12일자 대한매일 신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창경궁에 충공이 쓰던 칼이 있는데 이 비상시국에 그 칼을 쓸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꼬집는 뭐 시조가 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10년 4월 12일이니까 이제 국군이 되고 이제 국권 탈취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이런 칼을 좀 쓸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라고 이제 하는 꼬집는 시조가 실리는데 그걸 보면 당시에는 창경궁의 국내박물관에 이 칼이 있었다라는 거가 됐는데 1912년 5월 26일자 권업신문이라는 걸 보면 일제가 창경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충공의 쌍용검을 치워버렸다라는 개탄 기사가 실리거든요. 그 이후에 쌍용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일체 누군가가 와가지고 가져가 훔쳐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르는 건데 예. 사실 그 칼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차고 다니면서 휘두른 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라진 쌍용검을 두고 원래 이순신 쌍용검이라는 건 없었다. 아니면 후대에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최근에는 조선미술대관에 등장하는 쌍용검 두 자루를 자세히 보면 이게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칼이 아니다. 박정경이 처음에 쌍둥이 칼이라고 막 그래서 막 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같은 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단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분명히 사진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쌍용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든지 어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 갖고 있을 텐데 갖고 있다면 밝혀진다면 그런 다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그럼 장검은 이순신 장군께 맞기는 분명히 맞는데 맞죠,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장식용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뒤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위세용으로 차고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쐈던 칼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 구단 원작